이번 수능의 가장 큰 변화는 3, 4등급으로 영원히 끝나요. 그래놓고 유전자 탓을 하게 돼 있다고. 거의 절반 이상의 문제가 일단은 글이 많아. 그럼 선생님, 그걸 어떻게 다 공부해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박수 주세요. 크리에이터 민미 매니저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이죠. 아이고, 제가 오늘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경위는 말이죠. 지난 4월에 2028 수능 예시 문항이 이제 발표가 되어서 우리 이투스 대표 강사 선생님들께서 이 예시 문항을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실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투스입니다. 여러분 이투스 알고 계시죠? Easy to study. 자, 여러분들 이투스에서 말이죠. 이투스의 월 요금제를 구독하시면 매월 수험생들이 원하는 기간에 따라서 이투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인강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제하려고 하니까 망설여질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7일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니까 이용해보시고 불만족 시 100% 환불을 또 해드린다고 합니다. 또 구매 시에 페이백, 장기 할인, 포인트 등의 다양한 특전들이 제공된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2028 수능 스포일러 보실 준비 되셨나요? 네. 되셨나요? 네. 김민정 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설레네요. 네, 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구원학 강사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주세요. 선생님, 저희는 초면이에요. 그니까요. 오늘 처음 뵀는데 네. 또 고대 선배님. 그러니까. 이건 좀 예우를 갖춰야 됩니다. 예. 네, 그래. 그래서 오늘 국어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쵸. 변화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첫 주자로 준비 지금 좀 되시나요? 기대 반 설렘 반? 네, 기대 반, 설렘 반. 그리고 돌아가실 때 다들 저거 진짜 도움된다라는 마음을 꼭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아니, 사실 수능이 바뀐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이건 검색만 해봐도 나와. 이렇게 바뀌네, 이렇게 바뀌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바뀌는 거야? 이걸 알아야 훨씬 더 잘 준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준비한 3가지 변화입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수능의 가장 큰 변화는 선택 과목의 폐지. 많이들 아시죠? 원래 지금까지 우리는 화법과 장문 혹은 언어와 매체 이 시험을 치렀단 말이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 하지 마.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 라고 했는데 이 선택 과목이 이제 폐지가 됐네요. 우리들의 학습 부담은 더 늘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떡하지? 왜 다시 그럼 우리들의 학습 부담을 늘리는 거야?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한번 물어볼까요? 화법과 장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화작, 언매라고 이야기하는데 2개 중에 뭐가 더 표점이 높다고 들었어요? 똑같은 점수면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표준 점수가 3.96점 높아요. 0.1점 차이로 과가 나뉜단 말이지. 그럼 3.96이면 정말로 큰 점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학습 부담을 줄이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너무 크더라. 그냥 원래처럼 모든 애들이 하나의 시험으로 치르게 하자라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학습 부담이 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지금 내가 문법을 좀 잘 공부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째, 28 수능의 굉장히 큰 변화는 바로 융합적 사고력 평가입니다. 통합사회, 통합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통합사회로 바뀐대, 통합과학으로 바뀐대. 이런 것들이 국어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를 잘하면 됐는데 이제 그 하나는 AI가 잘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럼 뭘 해야 돼? 그것들을 합쳐서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형태로 바뀐 거고 이 말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현행 수능에서는 우리가 독서 17문항
그리고 문학 17문항은 수능을 응시하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보는 시험이었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11문항은 이제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시험이었던 거죠. 표점이 더 높았던 건 엄매. 그냥 하나로 합치자라고 해서 바뀐 결론은 이러합니다. 화법과 언어 10문항, 독서와 작문 20문항, 문학 15문항. 네이밍도 좀 바뀌었죠.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원래 지금은 1번에서 17번이 독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비문학이 쫙, 그리고 나서 18에서 34번이 문학 쫙, 이렇게 공통이 끝나고 나면 그 뒷장을 넘기면 화법을 볼래? 화작 볼래? 아니면 엄매 볼래? 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시험이었다면 완전 바뀌었어. 문항 구성 자체가 아예 1번에서 10번이 화법과 언어, 그리고 11에서 30번이 독서와 작문, 그리고 31에서 45가 문학, 이렇게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은 현 고2가 받을 겁니다. 1년간 준비했던 시험과는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능은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요. 제가 이 시험지를 보면서 생각했던 가장 큰 특징은 정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구나. 2014랑 되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전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게 문항 구성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넘기고 나면 이제 신유형들. 아까 융합적 사고를 쌤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대체 융합적 사고가 뭐예요?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화법 문제가 요 3번 문제. 3번 문제가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청자의 듣기 전략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이 항상 나왔거든요. 완전 신유형. 뭐가 신유형이냐면 어떤 발화자의 태도와 관련되는 문제가 구현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제 이게 좀 재밌는데 독서와 작문의 새로운 유형입니다. 문제들을 풀고 나서 이 보기를 딱 넘어왔더니 뭐가 나오냐면 인터뷰. 독서인데 화법 유형이네요. 윗글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또 비평문, 작문이네요. 독서와 화법과 작문이 전부 다 믹스가 된, 그래서 앞에서 읽은 지문, 독서 지문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인터뷰를 구현됐는지 화법 스타일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문화 되었는지 작문 내용까지 파악해야 되는, 융합적 사고라는 게 하나의 파트를 딱 내는 게 아니라 묶어 출제하는구나. 마찬가지 독서와 작문입니다. 근데 똑똑한 친구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 거. 작문에서 봤는데요? 가에 비문학 지문 나오고 나에서 그거 초고한 거, 저 그런 지문 본 거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그 지문의 길이가 압도적으로 길어졌다는 거. 가나의 독서 지문의 자수를 합쳐볼까요? 1277자. 1277자. 제가 아까 스쳐 지나가듯 이야기했을 거야. 비문학 지문은 보통 1400에서 1500 내외 왔다 갔다 하게 지문이 구현됩니다. 그런데 1277자라면 웬만한 비문학 지문 하나를 읽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쓴 작문을 해야 되는, 아마 평가원에서 가장 이번에 힘을 준 유형이 바로 저는 이 유형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쌤 아까 화법과 언어 합쳐 나온 거 알겠고요. 독서와 작문 합쳐 나온 거 알겠고요. 아니 그럼 문학도 합쳐 나올 게 있나요? 문학은 바로 비평과 함께 묶어 출제되죠. 이것도 신유형이고요. 한번 볼까요? 다음은 윗글을 읽고 진행한 교과 융합 수업의 학습 활동이다. 이번 수능에서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학생들의 어떤 활동에 되게 포커싱이 많이 돼 있어, 문제 유형이. 그래서 살펴보면 되게 특이한데 이 보기 지문이 비문학 지문이에요. 문학 지문은 나는 읽었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 읽어야 되는 건 비문학 지문인 거죠. 아니면 가에는 비평 지문이 출제되고 나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현대시를 주는, 그래서 비평과 문학을 엮어봐야 되는 이런 어떤 융합적인 사고가 이번 평가원이 가장 지향하는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 얘기는 이 결론을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 공부를 할 때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 그것이 이번 바뀐 수능의 가장 큰 특징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너무 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앞으로 2년 후에 볼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히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다음 달에 볼 나의 기말고사. 그래서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을 사서 다 풀었어.
그리고 독서 교육과 관련된 논문들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내린 결론입니다. 내신은 배운 것을 확인하는 시험이야. 잘 외우는 친구, 학교 수업 열심히 듣는 거야. 너무 당연하지.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시니까. 근데 수능은 좀 다릅니다. 수능은 수학, 배울 수 있는 능력치를 갖고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고력, 머리 좋은 애들이 잘 봐. 넣은 것을 토대로 새로운 걸 꺼낼 수 있는 이 친구들이 수능 국어를 잘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선생님 그러면 머리 좋은 애들이 잘 보면 저는 어떡하죠? 근데 수능은 훈련으로 매우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과목입니다. 실제로 선생님 이번에 가장 현강에서 잘 본 친구가 그 친구가 처음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가 48점이었는데 이번에 98점을 받았어. 대체 어떻게 그렇게 성적을 올린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단순 양치기는 절대로 3에서 1을 올려줄 수 없습니다. 평가원의 국어는 항상 윤문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수능 국어만의 논리적 구조가 있거든. 평가원이 어떻게 지문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글 읽기 방식.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국어를 잘한대 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에 대한 내용이 무의식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글을 읽는 거죠.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글을 많이 안 읽었어? 그럼 그걸 배우면 된다 라는 내용. 그리고 그걸 할 때 항상 생각. 내가 글을 읽었어. 뭐 읽었지? 뭐에 대한 내용이지? 나 이거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를 틀렸네? 그럼 내 독해에서 어디가 왜 비는 부분이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거야. 아주 간단해. 내가 독해가 떴으면 잘 이해가 안 됐으면 왜 안 됐던 거지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 그리고 모든 공부의 마지막은 이 지문 절대 다시 출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문에서 글을 구성한 방식, 매력적인 오답을 유발한 방식은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을 봐라. 기출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가져갈 것. 내가 아까 문제를 풀 때 이런 실수를 하니까 이런 걸 고쳐야 되겠구나. 가져갈 것들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이런 생각 없이 2년 후에 수능을 맞이하는 친구들은 분명 아주 결과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하세요. 돌아가면서 나 오늘 강론에서 뭐 들었지? 그럼 내가 뭐 해봐야 되지?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시다면 이 시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고생해주신 우리 김민정 선생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주요 과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인데요. 이투 수학 영역 1타 강사 정승재 생선님 아니죠? 선생님을 모시고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아이. 정말 많이. 이야 정말 많이 왔네요. 어머. 이투수에서 열심히 수학을 가르치는 정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정승재 생선님, 예. 정승재 선생님을 예. 향한 큰 박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 대학이라는 데를 들어가려면 정말 마지노선은 3등급. 그래도 공부를 좀 했다 그러면 2등급. 하도 제가 유전자 탓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더니 그 댓글에 1등급은 불가능하다, 2등급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2등급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 노력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양보를 하더라도 2등급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은 1등급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자. 그러려면 1번부터 30번까지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며 그리고 현행 수능과 2028 수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25분 동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028 수능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는 수학이야. 그러니까 이과 수학이 아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수학 1, 수학 2, 선택. 선택은 문과 애들은 다 확통, 이과 애들은 대부분 미적분 아니면 기하. 미적분을 만점 받는데 필요한 공부량의 5분의 1 정도만 투자하면 확통은 만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4월 달에 문항을 딱 보자마자 저는 이렇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
그 다음에 확통이잖아요. 전체 합치면 총 몇 문제인지 아시죠? 30문제. 30문제. 30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쉬운 거, 그냥 판별식 알면 되고 미분법 알면 되는 거. 그런 문제를 출제하는 게 2, 3점짜리예요. 2점짜리, 3점짜리. 그게 30문제 중에서 17문제. 100점은 100점 중에 48점. 절반은 그렇게 쉬운 거를 줘요. 그리고 대학은 뭘로 가냐면 13문제로 가요. 그게 4점짜리. 13문제를 다 맞으면 서울대를 갈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몇 문제는 쉬워. 보통 한 2문제 정도는 정석의 필수 예제를 풀 수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는 수준이 나와요. 흔히 하는 말로 한 바퀴 정도만 돌려도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제대로만 공부했으면. 그게 2문제. 그럼 이제 몇 문제 남았어요? 11문제. 그 11문제를 보통은 2개로 나눠요. 어려운 4점, 보통 4점. 어려운 4점이라 그러면 보통 흔히 7문제. 걔네들만 싹 다 틀리고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추면 3등급. 인서울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다 틀려도 인서울은 가능해.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전체가 30문제니까 10문제, 10문제, 10문제 내면 공평하잖아요. 1번 문제, 2번, 3번을 순서대로. 이게 문항 번호예요. 그러니까 이 세 문제는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보자마자 답이 보이는 문제들. 이거는 문제 따위도 아니고요. 4번부터 3점짜리가 시작해. 이것도 쉬워요. 필수 예제만 풀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와 되게 신기하더라고. 4번, 5번, 6번 순서대로.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이렇게. 13번까지가 객관식 3점짜리예요. 그런데 12번은 색깔이 변했어. 12번이랑 13번 두 개 색깔이 변했잖아요. 이거는 뇌를 약간 가동해야 되는 문제. 어삼 쉬사 어려운 3점. 요거랑 비슷한 수준이 14번, 15번. 여기까지 완벽하게 풀었다 그러면 인서울의 시작. 수도권의 시작. 12번부터 15번까지. 요 네 문제가 정말 쉬운 4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6, 17, 18, 19, 20, 21 여기까지가 객관식. 그런데 여기에서 빨간색이 뭐냐? 흔히 얘기하는 킬러. 킬러를 다 맞추면 무조건 서울대. 킬러를 다 틀려도 연고대 가능. 킬러는 못 풀어도 됨. 이거 어려운 거. 원래는 21번이 킬러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누굴 넣었어? 확통. 그래서 내가 되게 어렵게 나올 줄 알았는데 평이하게 나왔어. 그리고 딱 여기까지가 객관식이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엄청 쉬운 거저주는 문제 22, 23, 24, 25, 26, 27번, 28번, 29번, 30번. 빨간색이 제일 어려운 거라 그랬죠? 이번에 킬러 문제는 미적분에서 2문제가 나오고 대수에서 1문제가 나왔어요. 이 대수에서 1문제 나온 것도 6월 모의평가랑 상당히 비슷하게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직선이 만날 때 평행이동에 관련된 거.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좀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좀 어려웠었던. 이렇게 따져주시면 돼요. 파란색까지는 무조건 맞춰야 하고 그러면 수도권이 시작이 되는 거고 노란색을 다 맞추면 되는데 힘들다 하더라도 일단은 18번부터 시작되는 7문제가 가장 그래도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들인데 그것 빼고 다 맞추는 게 일단 가장 급선무예요. 거기까지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3등급이 시작이 될 겁니다. 웬만한 인서울권의 하위권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서 2문제 정도를 더 맞추면 2등급이 돼요. 안정적인 2등급이 되고요. 거기에서 2문제를 더 맞추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색까지는 완벽하게 풀어야 된다. 파란색까지는 완벽하게 풀어야 하고 생각을 정말 오래 해야 되는 킬러 문제는 이렇게 3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문제, 10문제, 10문제가 아니라 확통에서 2문제를 빼서 확통은 8문제만 나오고요. 나머지 대수와 미적분에서 11문제, 11문제. 그 중에서 킬러 문제는 미적분에서 2. 그것도 객관식에서 하나, 주관식에서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맨 마지막 30번이 제일 어려웠는데 그것은 지수로그 함수, 대수 파트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시작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을 강사가 알고 있는 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얘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알아야 되냐면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똑같은 개념 상태가 일단 돼야 돼요. 선생님과 차이는 경험 차이만 있어야 해. 학생처럼 공부하면 3, 4등급으로 영원히 끝나요. 그래놓고 유전자 탓을 하게 돼 있다고. 절대로 1, 2등급에 못 올라가는 친구들은 개념이 허술해. 허술한 게 뭐냐면 얼렁뚱땅해.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선생님과 100% 똑같은 상태의 개념 수준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 교과서.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덮고 내 힘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시작이야. 그게 교과서 개념일 뿐이야. 1년 내내 개념 이랬더니 애들이 개념만 공부하고 시험을 봐요. 그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피아노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완벽하게 화성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콩쿨대에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콩쿨대에 나가려면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잖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연습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외우면 안 되잖아요. 악보를 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치는 거다라고 치는 방법을 외우면 안 되잖아. 수학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해한 다음에 피아노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음악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처럼 온전히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연습이듯이 수학도 똑같고 자전거도 똑같고 골프도 똑같고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알고 그 다음부터는 연습을 해야지만 성적이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확통이 7차 교육과정처럼 어렵게 출제되는가? 답은 뭐라 그랬어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실제 킬러 문항은 아마 이거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수능 문제를 몇 번은 봐야지 평가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있으나 아마도 미적분에서 2문제, 그 다음에 대수에서 1문제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등급이 되려면 어디까지는 돼야 된다고? 7문제 빼놓고는 다 맞추자.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서 또는 유형서 한 권을 완벽하게 끝내면 돼요. 내가 지금 완벽하게 끝내라 그랬잖아. 단 한 문제도 놓치지 않고 언제 어디든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두시면 충분히 이 7문제 빼놓고는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것이다. 2등급이 되려면 이 중에서 20번, 28번, 30번 제일 어렵다 그랬잖아. 이거 다 날리고 하나 더 날려도 2등급 정도는 나와요. 안정적이진 않지만 중경외시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1등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2개 정도 틀리면 한 92점 정도 나와서 난이도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지만 이 중에서 한 문제는 맞추자. 이번에는 20번이 조금 쉬웠거든? 기출 냄새 많이 났고. 그래서 28번, 30번 2개 정도만 틀리고 맞추면 그 다음에는 1등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 킬러는 미적분과 대수에서만 출제가 됐다. 3, 4등급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1년 내내 공부 열심히 하더라도 제자리인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 그거는 뭐를 버려라? 얼렁뚱땅하는 습관을 무조건 버려야 한다. 선생님과 개념은 똑같은 상태가 되고 그 다음부터 연습을 하면 누구나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정말 이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300명의 친구들 중에서 1명이라도 아니면 2명이라도 오늘 계기로 진정한 수학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투스 수리연역 수학 정승지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해주신 정생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합 과학 먼저 한번 지구과학 영역 1타 강사 안성진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질을 투시하는 비법 본투비 통합과학의 안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사과탐 이렇게 나눠서 특히 과탐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원투로 나눠서 배우다가 이제 통합이 되어서 어떻게 준비 좀 잘 되고 계신가요, 선생님?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네. 거의 뭐 영혼을 갈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제대로 스포일러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통합과학 한번 강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2022 개정 통합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육과정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앞뒤로 새로운 단원이 추가가 되어가지고 좀 새로 배울 내용이 추가가 되었을 뿐 그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사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특별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이제 통합과학이 수능으로 치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능 과목이 되면서 시험의 어떤 형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금 더 고차원적인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원 간의 어떤 연계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기반으로 추론을 해야 되는 어떤 추론형 문제라든가 좀 더 고차원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고 개정 초기에는 아직 약간 과도기적인 측면을 보이겠습니다만은 이제 요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면 학교 내신 시험 또한 소위 말하는 수능 스타일로 좀 바뀔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28 수능 통합과학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뭐 25문항 40분 50점 만점으로 치러지게 될 것이다라는 건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1.5점짜리 8문항, 2점짜리 9문항, 2.5점짜리 8문항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수험생들이 통합과학을 응시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25문항이 풀로 이렇게 딱 공개가 되면서 기존의 우려보다는 생각보다 변별이 잘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2028 수능 통합과학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자료 해석 및 추론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의 문제가 기본 개념 문제가 아닌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서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 자료 해석형 문제라든가 아니면 추론을 해야 되는 그런 추론형 문제들이 차지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자료 해석형 문제가 제시되게 되면은 일단은 글이 많아. 상당히 좀 시간에 쫓기고 압박감을 느끼기가 쉬운데 그 와중에 여기 나와 있는 중간에 나와 있는 자료까지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단원 간 연계가 또 굉장히 좀 강조되고 있다. 일단 이 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과목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규산형 광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다가 갑자기 이제 여기서 규소 성분을 이용한 뭐 반도체에 대해서 묻는 등 갑자기 물리 이야기가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떨어진 단원 간의 어떤 연계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고 단순히 그냥 이 단원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편적인 암기나 이해뿐만 아니라 이 단원 간 개념 간의 어떤 연관성까지도 깨달아야 되는 생각보다 좀 깊이 있는 수준의 개념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인 문제 구성은 지구과학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별의 진화 과정 중에서 이 초고성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인데 갑자기 니은 선지에서 이 화학에서 배웠던 어떤 원소의 주기율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묻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마찬가지로 좀 개념에 대한 꼼꼼한 칼 이해 칼 암기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25번 문제 이게 생각보다 꽤 고난도 문제였는데 지구과학 문제예요. 딱히 뭔가 다른 과목과 연계되거나 뭐 다른 단원과 연계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요 발문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20도씨 등수운선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게 교과서에 딱히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문제 상황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라는 걸 이제 현장에서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게 원래 문제 의도이긴 한데요. 이게 사실 20도씨 등소원선이라는 이 소재가 지구과학 원 기출문제에서 겁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구과학 원 교과서에서도 딱히 설명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지구과학 원에서도 이걸 당시 시험 현장에서 생각해가지고 추론을 해서 풀어라 라고 하는 추론형이 원래 문제의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에서 이렇게 좀 고난도 문제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원과목 시절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아이디어가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렇다면은 이 물화생지 원과목에서 좀 중상 난이도 정도로 출제가 되었던 주요 유형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유형별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유형별 어떤 문제풀이 학습이 또 따로 필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번도 마찬가지로 꽤나 고난도 문제였고 중화 반응과 관련된 그런 문제였는데 이것도 화학 원에서 출제했던 그런 어떤 문제의 논리 구성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찬가지로 주요 원과목에서 출제되었던 약간 중상 난이도 정도의 그런 어떤 주요 문제의 유형들 우리가 좀 학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학원에서 배우는 몰 농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몰 농도라는 개념이 이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진 않았지만 약간 입자의 개수라는 식으로다가 간접적으로 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화학원에서 출제되었던 거의 모든 고난도 유형들을 통합과학에서도 그대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화학 파트가 특히나 통합과학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향후 전망과 대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 난이도의 문제와 중상 난이도의 문제까지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제 자료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단원 연계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고난도 문제, 이제 상위권의 변별을 하는 약간 이제 두세 문제 정도의 고난도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난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원 시절의 주요 유형이 그대로 출제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요 원과목에서 출제되었던 어떤 주요 유형들은 우리가 또 따로 그 문제풀이에 대한 학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대비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통합과학 범위에 해당되는 기존 원과목의 주요 유형들에 대한 연습 필요. 이건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이 과거 원과목에서 출제됐던 이런 문제 유형 중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통합과학과 연계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와 같은 어떤 강사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좀 부각될 부분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개념 학습 정말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중학과학 때부터 통합과학까지 정말 탄탄하게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왜 중학과학이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통합과학 이제 배우시게 되면 느끼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학과학과 연계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거의 그대로를 배우고요. 이번에 나왔던 25문제짜리 예시문항이 아니라 이전에 출제되었던 12문항짜리 예시문항에서는 이슬점 온도라고 해서 통합과학에선 배우진 않지만 중학과학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 그런 요소가 문제의 요소로서 쓰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과학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언제든지 시험 문제에서 요소로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과학의 내용 또한 좀 탄탄하게 학습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또 이투스에서 통합과학과 연계되어 있는 중학과학의 내용만을 선별을 해가지고 인셉션이라는 강의를 오픈을 해놨으니까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수능 이제는 3년 플랜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1 때는 중학과학에서 통합과학에 이르기까지 정말 탄탄하게 개념을 학습해 주셔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그런 것이 거의 마인드맵으로 그려질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 고2 때는 이제 우리가 내신은 내신대로 챙기면서 통합과학에 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학생들이 또 개별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3이 됐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실전 개념 위주로 내가 배웠던 개념들을 점검하고 다듬을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풀이를 하고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는 충분한 양의 문제풀이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2028 통합과학에 대해서 이모저모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이제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진이었습니다. 자, 고생해주신 우리 안성진 선생님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약간 좀 남은 관계로 네. Q&A 한 질문만. 네. 현역들은 절대 재수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돈다. 이 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마 여기서 말하는 현역은 이제 2028 수능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겠죠? 고2 기준일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일단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그냥 대학을 가는 것이 일단 가장 베스트긴 한데요. 그게 늘상 베스트예요. 가장 그러고 베스트긴 싶었어요, 한데. 저도. 놓지 마세요. 그렇죠. 가장 베스트긴 한데 예. 정말 내가 점수가 너무 아쉬워서 예. 한 번 더 수능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 절대 안 된다 정도 수준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원과목 과탐러들 입장에서 이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개념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뭐 도저히 못 짊어질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내가 만약에 그 2027 수능을 볼 예정이고 예. 혹시 모를 이 재수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 이 과탐 선택 과목을 화지로 하는 게 그나마 이제 그 다음에 통합과학을 야, 준비하는 이런 데 전략. 있어서 그러니까 패스트 재수 전략. 네, 아. 그러니까 준비함에 있어서 네.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이다. 그렇죠. 또 예. 특히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난도 문제로 다뤄질 여지가 높기 또 때문에 문당이 또 나왔고 예비시인데. 네네. 예. 그래서 꼭 화지로 선택을 하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좋습니다. 오늘 계신 청중분들도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관련해서 말씀 또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생해주신 안성진 선생님 향해서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통합사회 또 야무지게 다뤄주실 대한민국 사탐 과목의 여신, 동기부 여신 이지영 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예뻐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고로 지금껏 400만 명의 누적 수강생을 만나왔던 이지영 강사입니다.
앞에 국영수의 좋은 또 과학탐구까지 설명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입시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으셨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입시의 변화는 모두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기존의 정형화된 기출 문제의 패턴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비하는데 많은 걱정이 되고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전에 20문항 체제일 때 그중에 최고 오답률 5위 안에 있는 문항을 제외하고는 정답률이 70%가 넘었었습니다. 전국의 수험생이요, 20문제 중에 15문제는 정답률 70%가 넘는 문제를 본 거예요. 그리고 5문제 싸움이었고, 그 중에서도 한 3문제가 문항 제시문 길이도 길고 자료 분석도 있고 계산도 하는 문제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평가원이 예시문항이라고 해서 준 문제가 20개 중에 3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길이로 전체가 다 나온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걸 아이들이 다 공부하라고? 애들이 이 범위까지 공부하려면 기존의 9과목 체제에서 2과목 고를 때 각 과목의 기출문제를 속속들이 다 찾아다가 통합사회에 남아있는 단원들의 기존 10개년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야 되는 수준으로 예시문항을 줬어요. 물론 쉬운 문항도 있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기존의 9과목 중에서 2과목 선택할 때의 공부량과 통합사회를 내신 아니라 고1 때 내신 말고요, 여러분. 지금 고1에 내신에 배우고 있거나 중학교 때 중학사회로 배우던 내용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과목이라고 거의 생각될 만큼 예시 문항이 완전 다릅니다. 지금 고1에서 배우고 있는 통합사회 말고 진짜 고3에 내겠다고 하는 통합사회가 도대체 공부량이 얼마나 늘었냐? 약 5배 정도의 공부량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합사회 안의 과목들이 자기 주장이 강해요. 지리는 지리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내려고 세계 지리 수준까지, 기출 예전 수능 문제 수준까지 파고들어 예시문항을 내고 싶어 하고요. 경제라는 과목이 9과목 체제에서 선택 과목 9위였어요. 전국에서 선택자가 몇천 명 되지 않는 과목이었는데 정말 고난도 문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혹시 아직 고등학교에 올라가지 않은 중3이라면 이번 다가오는 여름방학부터라도 한 번 개념으로 예습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만약 고1, 그러니까 09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고3 과목의 기출문제 중에 최고 오답률 5위 안에 있는 수준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걸 어떻게 다 공부해요? 9과목의 기출문제를 다 볼 순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통합사회로 들어가면서 반영된 단원은 2단원밖에 안 돼요. 문제는 뭐냐? 개별 과목에서 나오던 기출문제만으로는 통합 문제를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평가원은 한 문제 안에 지도를 주고 1, 2번 선택지에는 사회문화 문항을 넣고 3번 선택지에는 지리 문항을 넣고 4, 5번 선택지에는 윤리 문항을 넣고 싶은 문제, 그게 앞으로 통합사회에서 추구하는 출제 지향점이에요. 저는 사범대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들, 혹시 통합사회 문항 개발하려면 지리도 알고 윤리도 알고 역사도 알고 사회문화도 알고 경제도 아는 교수님들이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교수님들이 각각 사이좋게 의견의 통합을 이뤄서 문항을 개발해야 되는데 현행 출제 과정상 그게 가능할까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통합사회는 좋은 통합형 문제를 많이 연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된 입시는 항상 두렵고 설레고 그리고 정보가 부족해서 우왕좌왕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실력을 발휘하고 사고력을 발휘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번 변화된 수능은 나를 위한 변화일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멘탈 잡으셔야 되고요. 내가 이 시련의 포장지를 뜯고 나면 얼마나 좋은 일이 기다리려고 그러나 내가 이걸 기회 삼아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입시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설명을 넘은 강연을 보여주신 우리 이정숙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8 수능 통합사회가 지금 강연 내용들도 조금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이전 대비 공부량 자체가 많아지게 될까? 요거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5배라는 단어를 이야기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기출문제들은 각 과목에서 9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해서 보는 형태의 시험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이 9과목이 골고루 몇 단원씩 녹아 들어가 있는 거를 봐야 되고 그리고 각 과목 간 유기적 연계성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량의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혼자 다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예측할 수는 없어서요. 이런 여러 연계 과목들도 이미 서울대 박사진으로 구성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교재로 여러분들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결론이죠. 야, 사회까지 이렇게 예비시행 문항이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다들 야, 사회는 어떻게 대비할까 하는데 이재영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캐리해 드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사회하고 이 고등학교 때 보면 통합사회, 고등사회가 근본적으로 좀 어떤 게 좀 다른지 학부모님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중1 사회에서는 지리 위주로 배운다거나 좀 과목 간의 분배를 학년별로 나눠놨었어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접하셨던 내용에 단원명은 겹치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겹쳐요. 근데 이 중학교의 내용이 한 20%의 기본 베이스로 다 깔려버리고 거기에 한 80%의 공부량이 새롭게 융합적으로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또 답변해 주셨어요. 다음 질문도 언급이 됐었죠. 자, 통합과 통합사회 마찬가지로 자, 20문에서 25문항 그리고 문제 풀이 시간도 30분에서 40분을 늘어났는데 야, 이러면은 이게 더 뭔가 빠듯해지는 건지 미리 또 2년 뒤를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2026 수능, 2027 수능까지의 사회탐구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과목별로 타임 어택이 있는 과목과 타임 어택이 없는 과목이 있었어요. 사회문화 같은 과목 또는 경제 같은 과목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서 정치와 법 같은 과목들은요. 계산을 하고 방정식을 풀고 마지막 문제를 찍을까 말까 고민할 정도의 타임 어택이 있는 과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과목들에서 제일 엑기스 어려운 것만 뽑아가지고 통합사회에 넣어놨어요. 가장 타임 어택 과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시간의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마지막에 정말 모의고사를 많이 연습해야 되는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이재영 선생님 컬이 가야 되는 거죠? 네. 아니 사실 예시문항 보고요.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통합사회는 어때요? 그래서 미쳤나 봐요.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걸 공부해서 풀어야 되는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제가 어렵게 나왔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범위가 너무 확대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고1 통합사회 교과서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까지 예시문항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교과서를 달달 다 구석구석 봐도 예시문항에는 그 고1 통합사회 교재에 없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디서 공부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은 전부 다 과거 기존 개별 과목일 때 기출문제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평가원이 선을 넘었어요. 교과서에 없는 그래요? 것을 예. 이것까지도 공부해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선 사회탐구 과목 5개 정도를 킬러 주제 위주로 배운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의 부담일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힘내요. 짜네. 약간 국영수도 바뀔 텐데. 그리고 과탐도 지금 또 완전 순수 퓨어 문과적 성향의 학생들에게는 과학탐구도 외계어인데 그렇죠. 이 통합사회 암기까지. 근데 여러분 당장 뭐 지도도 다 봐야 되고 기후도 다 쾌펜의 기후 부급은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네, 뭔 다 봐야 기호예요? 되고 문화권도 다 봐야 되고 철학자도 다 봐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땐 오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내가 고1 때 보던 교과서에 없는 것도 고3 통합사에 나올 거래. 어떡하지? 어디까지 확대되는 거지? 그냥 모르겠고 이재원 선생님 강의 들어야겠다. 예. 왜냐면 저는 여러분께 이런 자신감은 줄 수 있어요. 그동안 강사로서 거의 20년 가까이 강의하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 생활과윤리라는 과목이라는 어떤 신생 과목들이 탄생할 때 기출문제가 없는 과정에서 적중률이 높았던 저의 노하우들이나 경험, 그리고
최상의 투자를 통해서 연구진을 확보하고 그들과 문항을 개발할 수 있는 재력이 있기 때문에 와우. 여러분들이 혼자 10시간 공부할 것 강의 1시간 듣고 복습 1시간 하면 그 10시간 만에 효율을 낼 수 있게 하는 게 또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막 사교육 강사가 너무 자기 강의를 이렇게 어필한다 생각하겠지만 이투스가요, 월간 패스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닙니다. 이투스에 있는 앞에 나오신 선생님들도요, 다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를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고요. 꼭 그 진심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고생해주신 우리 이지영 설명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삐미노와 이투스가 함께하는 2028 수능 예시문항 설명회 2028 수능 스포일러. 아쉽게도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오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리고요. 이투스 입시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입시에 대한 더 다양한 정보는 물론 내신, 수능, 제2외국어, 모의고사, 대비특강, 대학별 고사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수강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이곳에 오신 또 화면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실 미미네주 구독자 및 다른 우리 여타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 잘하시고 성적도 잘 받아서 원하는 목표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MC를 맡았던 미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